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니들은 귀신에게 홀려본 경험이 있니? 나는 제대 후에 복학을 하면서 자취를 시작했어. 학교가 천안에 있는데 학교 앞은 너무 시끄럽고 그래서 학교랑 조금 멀리 떨어진 두정동에서 자취했어. 두정동이 번화가고 시끌벅적하고 유흥가가 많은 반면에 아파트 단지 쪽 원룸촌은 정말 조용하고 한적해서 마음에 들었었어. 그때 당시에 나는 카페에서 알바를 해서 마감 끝나고 집으로 걸어가면 새벽 2시 정도에 퇴근하고 집에 항상 걸어서 갔었는데 사진에서처럼 자취방이 있는 골목이 일직선으로 쭉 1km 정도 이어져 있었어. 로드뷰로 가져왔는데 밤에는 보이는 것보다 더 길게 뒤에까지 잘 보였어. 내가 사는 자취방 앞쪽이 조금 지대가 낮아서 아래쪽에서 위를 비스듬하게 올려다보는 각도로 길이 쭉 보여. 그래서 쭉 이어진 골목을 보면 중간 정도 지점에 편의점이 빛나고 횡단보도랑 차량용 신호등이 깜빡거리는 그런 시선을 끄는 밝은 구간이 항상 보이더라고. 그날도 평소랑 다름없이 퇴근하면서 그 길로 접어드는데 방금 말한 횡단보도 중간에 누가 있었어. 그런데 이상한 게 팔다리랑 목이 엄청 가늘고 긴 사람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인 거야. 처음에는 그림자가 져서 길게 늘어난 모습인 줄 알았는데 거기가 좀 밝고 기다란 골목 중간이라 눈에 띄는 장소이기도 해서 나는 항상 퇴근하면서 그쪽을 바라보면서 집을 걸어갔었어. 그런데 그 길에 사람이 서 있던 걸 보거나 그림자를 본 거랑은 너무 다른 이질감이 느껴졌었어. 생긴 건 슬렌더맨처럼 생겼는데 얼굴도 그렇게 전체가 검은색이더라고. 멀리서 보면서 이상하다 저게 뭐지? 싶은 생각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빤히 쳐다보면서 걷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저거 사람은 아니다 라고 느껴지는데 무섭거나 도망치기는커녕 막 궁금해지더라고. 뭐지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주변을 살피고 다가가게 되더라고. 막 심장도 설렘, 궁금함에 두근거리는 느낌이어서. 그런데 주변에 사람들도 아무도 없고 흔한 소음이나 자동차 소리도 안 나고 고요하고 적막하더라. 그래도 사람이 아닌 느낌이 이미 들지만 친구를 골려두려고 미행하는 거 마냥 두근대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나도 모르게 가까이 가고 있더라고. 그런데 문득 홀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괴담이나 옛날 이야기에 보면 멍청하게 다가가서 위험에 처하거나 뭐에 홀린 것처럼 몸이랑 머리랑 따로 노는 것처럼 이성적으로 저거에 다가가는 내가 이상하고 잘못된 걸 아는데도 다가가는 경각심 없이 다가가는 내가 뭔가에 홀린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 뒤에 숨어서 생각을 하는데 이런 와중에도 한 번이라도 그걸 더 보고 싶더라. 심장은 계속 두근두근하고 묘한 흥분감이 드는데 동시에 머릿속에는 경종이 울리더라고. 이라면 안 된다는 생각과 동시에 자리를 떠서 자취방 현관으로 가서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순간 그때부터 온몸에 오한이 들고 막담이 비오듯 오면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숨이 가빠질 정도로 빠르게 뛰더라. 뭔가 내 몸이 위험해 한 템포 느리게 미친 듯이 몰아서 올리는 느낌이 들고 방금 내가 다가가려던 행동이 미친 사람처럼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 무서워서 소리 지르거나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바로 집으로 들어왔어. 오자마자 여름이어서 창문을 열어놨던 걸 닫아서 잠그고 바로 숨어 있었어. 혹시나 내가 큰 소리를 내면 발각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날은 유독 긴장하고 해 뜰 때까지 오만 생각 다 하다가 잠들었었어. 그 후에는 며칠은 그쪽으로 시선을 안 주려고 하거나 알바 형이랑 같이 지나가면서 의식하지 않으려고 했어. 나중에는 다 잊고 거기서 졸업할 때까지 살면서 지나다녔는데 그때 같은 일은 없었어. 정말 뭔가 다른 이야기들이나 공포 이야기를 보면 바로 소리 지르고 도망가거나 조치를 취하는데 나는 경험하면서 뭔가 몸이 머리를 못 따라가거나 머리가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이어서 소름 돋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 두 번째 이야기, 나의 실화. 약 10여 년 전에 나는 대학생이었고 때는 7월 말 종강을 하고 알바를 다닐 때였어. 당시 우리 집은 형편이 좋지 않아서 넓긴 하지만 좀 오래된 반지하에서 살았는데 비가 많이 오면 베란다에 물이 넘쳐 오토식 배수기계로 물을 빼기도 해야 했고 방범이 잘 되지 않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집털이도 한번 당해봤고
거기서 친할아버지도 소천하시고. 아무튼 내게는 그다지 좋은 기억은 아니었던 집이었어. 내가 거기 살 때 항상 머리맡에 기다란 송곳을 두고 잤으니 말 다 했지. 더군다나 나 역시도 방학 때 투잡하며 몸도 많이 지친 상태였고. 신기한 건 나름 그래도 기가 센 편인데 그 집에서만은 가위가 잘 눌렸어. 당시 내가 쓰던 침대는 2층 침대였는데 꼭 벽 쪽으로 돌아 누우면 바로 가위가 눌리는 통에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물론 가위 눌린다고 해서 내가 무섭거나 놀라거나 하지는 않았어. 그때 당시에 가위라는 것이 일종의 몸의 가수면 상태에서 뇌만 낄 때 생기는 현상이라고 어디선가 봐서 그냥 그런 줄 믿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더니 귀신은커녕 그냥 좀 기분만 더럽고 바로 잠들었었어. 다만 앞서 말했다시피 벽으로 돌아눕기만 하면 가위가 눌리는 거에 신경이 쓰이긴 했어. 당시 내가 투잡을 하면서 내게 해줄 수 있는 보상은 게임이었어. 다음날 일이 없는 때면 새벽 늦게까지 게임을 하는 게 나름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보상이었지. 문제의 그날도 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있었어. 7월 말인지라 날이 되게 더워서 팬티 바람에 러닝만 하나 입고 게임을 하고 있었지. 그러다 눈이 좀 피곤하길래 스트레칭하면서 시계를 얼핏 보니까 3시가 넘었더라고. 정확히 기억하자면 새벽 3시 20분쯤 되었어. 그리고 내가 이걸 왜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지 이제 말해줄게. 다들 그런 때가 있을 거야. 갑자기 한기가 돌면서 오싹해지는 느낌. 시계를 보고 컴퓨터로 시선을 돌리는 동시에 그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었어. 난 이 느낌을 이전에도 한 번 겪어본 적이 있어. 초등학생 때 토요 미스터리 극장 나 혼자 보다가 갑자기 정전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나는 진짜 10분 동안 TV 보던 자세에서 꼼짝도 못하고 땀만 삐질삐질 흘리고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 아무튼 그런 느낌이었지. 참고로 내 컴퓨터 책상에는 둘레 20cm 정도의 거울이 있었어. 나는 눈알만 굴려서 나를 비추고 있는 거울로 내 뒤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봤지. 근데 뭐가 있을 리가 있나. 공포라는 게 단순히 사람이 공포심으로 만들어낸 상상 때문이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뒤를 확 돌아봤단 말이야. 뭐 물론 아무것도 없었지. 속으로 그래 맞아 공포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야 하고 생각하면서 다시 모니터를 보려고 몸을 돌렸어. 근데 순간 내 민소매 러닝 오른쪽.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늑골이 있는 부위 쪽 나시를 뭔가가 쭉 잡아당겼어. 그 느낌을 느끼는 순간 난 얼어버렸지. 그리고 2에서 3초 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태로 계속 있다간 갈비에 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확 일어서서 바로 방문 열고 거실로 나가 불을 다 켜고 나서야 조금 진정이 됐지. 나는 솔직히 내 런닝이 어딘가에 걸려서 잡아당겨진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어. 차라리 그랬으면 우리 가족이 살던 그 집에 귀신이 있었다고 기억에 남지는 않았을 건데 당시 내가 입었던 건 가뜩이나 도이땀에 달라붙어 있는 민소매 나시였고 내 의자는 양쪽 팔걸이 없는 그냥 식탁 의자였어. 그 집에서 이사를 나온 건 그로부터 몇 개월 후에 우리 집 앞 건물의 두 집이 한 날짜에 모두 집털이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저히 못 살겠기에 이사를 갔었어. 물론 이사간 집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고 뭐 집안도 다시 잘 되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여유가 생겼어. 나는 미신을 믿지 않아. 풍수질이나 집터 같은 것도 지금도 그렇긴 해. 하지만 이 일을 겪고 나서는 사실은 그것들은 존재하는 것인데 내가 그냥 부정하며 사는 거였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곤 해. 세 번째 이야기, 가족이 무서웠다. 고3 시절. 저의 고등학교는 대학 진학률을 위해 서슴없이 폭력을 휘두르던 전형적인 인문계 고등학교였습니다. 이발기를 들고 다니며 옆머리 1cm 넘으면 밀어버리던 그런 곳이었죠. 그런 어느 날,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학교가 무슨 이유로 오전에 수업이 종료됐었습니다. 아마 여름 방학식 같았습니다. 저희 학교는 고3은 방학에도 강제 자율학습이었기에 방학식은 그저 학교가 일찍 끝나는 하루 같은 개념이었죠. 덕분에 오래간만에 일찍 들어온 집에서 혼자만의 편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야동도 한번 보고 집에서 라면도 끓여 먹고 슬슬 잠이 오더군요. 그래서 안방에 이불을 펴고 누웠고 오래간만에 낮잠이란 사치를 부린다는 행복감을 느끼며 금방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난 후 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비닐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형과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이 무겁다. 빨리 식탁에 올려놔라. 라고 엄마가 말했습니다. 에이, 하나도 안 무겁다. 맛있는 밥이나 해줘. 라고 형이 말했습니다. 뭐 먹고 싶은데? 등등 지극히 일상적인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저도 입이 심심해서 엄마, 나 떡볶이 해줘. 라고 제가 안방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부터 공기의 흐름이 묘해졌습니다.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장보고 왔을 때 수많은 비닐이 부스럭거리던 소리, 식자재를 냉장고에 넣던 소음, 형과 엄마의 대화까지 마치 음소거라도 한 마냥 집이 조용하더군요. 근데 진짜 무서웠던 건 완벽하게 소음이 차단된 상황에서 엄마랑 형이 주방에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너 왜 안방에서 자냐? 같은 다정한 시선이 아니라 이 새끼 보소. 와 같은 불쾌한 느낌의 시선이 느껴져 너무 힘들었습니다. 막상 너무 무서워서 눈을 뜨고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한 30초, 1분 지났나? 저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들더니 제 얼굴에 거의 닿을락 말락 가까이 왔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와중에도 의식은 나름 뚜렷했기에 아 혹시 내가 보여? 같은 진부한 멘트 물으면 뭐라 답하지? 고민했습니다. 쓰레기 같은 고민이었습니다. 그냥 목을 조르더군요. 진짜 숨을 못 쉬겠기에 토할 듯이 얼굴에 힘이 들어가더군요. 그러다가 잠수를 1분 2분 한 사람처럼 허헉하며 큰 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나서 정말 너무 무서웠습니다. 안방에서 밖으로 나갈 자신이 없어 두세 번 크게 엄마를 외쳤는데 집에 어머니나 형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일 나간 시간이시고 형은 지방에 자취를 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방에서 어떻게 나갈까를 고민했었는데 이 또한 쓰레기 같은 고민이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 드물게 오는 찬스에 혈기왕성한 고등학생에게 야동을 보고 싶은 욕망은 두려움보다 크더군요. 그래서 방에서 바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그녀. 문득 창밖을 보았다. 한밤중에 밖은 칠흑과도 같이 어두웠다. 저것을 보고 있자면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다. 지금부터 그 기억, 그날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내가 어릴 적 초등학생 무렵에 우리 가족은 시골로 이사를 갔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한 도피성 이사였고 거의 야반도주나 다름없었던 갑작스러운 이사 탓에 나는 새로운 집에 도착할 때까지 내내 부르퉁한 상태였다. 이사를 한 뒤 나는 한동안 시골에 적응을 잘하지 못했었다. 도시 생활에 익숙했던 나에게 시골은 너무나 불편한 곳이었고 설상가상 부모님은 사업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탓에 내게 신경을 써주실 겨를이 없었다. 시골에서 보냈던 첫 몇 주는 여전히 기억하기 싫은 안 좋은 추억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에서 홀로 땅에 그림을 그리며 놀고 있던 내게 누군가가 말을 걸었다. 옆을 돌아보자 나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여자아이가 한 명 있었다. 내 또래의 그 애는 내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대답이 궁했던 나는 그냥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 애는 내가 땅에 그린 그림을 보더니 눈을 빛내며 잘 그렸다며 소리를 쳤다. 아닌 게 아니라 나는 어렸을 때부터 미술 쪽에 재능이 있었다. 도시에서 한창 재밌게 미술 학원을 다니다 물감 하나 구하기 어려운 시골에 오게 된 것도 이곳을 싫어하던 이유 중 하나였다. 놀 것이 없어 나름 공을 들인 낙서도 어린 아이들에게는 제법 멋있게 보였으리라. 내 그림에 눈을 빛냈던 그 애는 자기도 그림을 그리겠다며 나뭇가지 하나를 가져와 땅바닥에 슥슥 선을 그었다. 오랜만에 받아본 칭찬이 내심 쑥스러워졌던 나는 그 애의 그림을 옆에서 도와줬고 나름 귀여운 곰인형의 그림을 완성시켰을 때쯤엔 우리는 제법 친해질 수 있었다. 그 애는 자기 이름이 세린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그 시절 메말랐던 그 시골에서의 내 추억은 세린이와의 추억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다. 제법 친해진 우리는 함께 시골을 종횡무진 돌아다녔다. 집안에만 있어 몰랐던 뭐를 휘휘 돌아다니기도 하고 뒷산에도 올라가 다람쥐를 쫓으며 놀기도 하고 어른들 몰래 산을 넘어 옆 마을에 놀러 갔다 오기도 하였다.
지루하고 짜증나기만 했던 시골 생활은 세린이를 만나고서부터 하루하루가 기대되는 나날로 바뀌게 되었다. 언제나 내일은 뭐하고 놀까 하며 잠이 들었고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 그 애가 오기를 기다렸었다. 멀리서 그 애의 단발머리가 보이면 기분이 좋아졌고 그 애가 웃으면 나도 웃음이 나왔다. 생각해보면 나는 꽤나 그 애를 좋아했었던 것 같다. 어린 시절 누구도 몰랐던 내 첫사랑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행복했던 시골의 추억은 갑작스레 끝이 났다. 내가 시골에 오고 거의 1년이 채워질 무렵 아버지의 사업이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 우리 가족은 그 행복한 소식에 환호성을 질렀지만 곧 다시 도시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소식에 나는 얼굴이 굳어질 수밖에 없었다. 시골에 온 지 며칠이 안 지날 무렵의 나였다면, 아니 세린이를 만나기 전에 나였다면 나는 만세를 외쳤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그런 내 심정을 알아차린 부모님이 친구는 도시 가면 다시 생긴다고, 더 많이 생길 것이라 나를 위로했지만 내게는 전혀 와닿지 않았었다. 이사를 가기 하루 전날 세린이와 나는 아침부터 만나 놀았다. 우리는 평소와 같이 놀았다. 이사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다. 그저 즐겁게 마치 내일도 오늘처럼 놀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다 마침내 노을이 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즈음에 세린이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세린이는 내 소매를 붙잡고는 울먹이며 가지 말라고 말했다. 우리는 내일 새벽 일찍 이사를 가기로 했었다. 이곳은 아버지의 고향도 아닌 그저 도피처로 온 곳이었기에 지금 헤어지면 다시는 세린이를 못 볼 수도 있다는 소리였다. 떨려오는 작은 손이 안쓰러웠다. 큰 눈동자에 망울 찐 눈물에 가슴이 아파졌다. 세린이는 가지 말라고 했다. 나도 가기 싫었다. 그래서 우린 가지 않기로 했다. 난생 처음으로 우리는 가출을 하기로 했다. 어린 아이들이 가출을 한다고 해봤자 갈 곳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주머니를 털어 구멍가게에서 과자를 몇 개 산 뒤 무작정 뒷산으로 올라갔다. 어른들이 찾지 못할 곳이 필요했기에 우리는 뒷산 구석에 있는 한 작은 사당을 생각해냈다. 그 사당은 평소에 어른들이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어른들도 들어가기 꺼려하던 한 낡은 사당이었다. 평소라면 절대 가지 않았을 테였지만 그때 우리들은 무서울 게 없었고 그곳으로 향했다. 숲이 우거진 곳에 있는 그곳은 벌써 해가 닿지 않아 어둡고 음침했다. 사당에는 따로 자물쇠가 걸려있지 않아 우리는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사당 안에는 언제 쓰였는지 모를 제기들과 잎에 부스러진 향초등이 있었다. 깊게 배인 향냄새가 거슬렸지만 참을만 했기에 우리는 문을 닫고는 구석에 폭 붙어 앉았다. 사당은 으스스했지만 그때만큼은 귀신보다도 어른들이 우리를 찾아낼 것이 더 무서웠기에 참을만 했다. 세린이와 나는 손을 꼭 잡은 채 많은 이야기를 했다. 무서움, 앞으로의 걱정, 재밌었던 기억과 우리가 처음 만났을 적의 추억까지. 그러다 피곤하고 긴장했던 우리는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고 이내 잠이 들었다. 그때 잠들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는 그 순간을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후회하게 된다. 내가 잠에서 깬 건 한밤중이었다. 몸이 으슬으슬 떨렸다. 오한에 잠이 깬 것 같았다. 몸을 웅크리다 나는 옆이 허전하다는 것을 느꼈다. 세린이가 없었다. 화장실이라도 간 걸까? 그렇지만 세린이가 앉았던 자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분명 꽤나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을 테였다. 조금 걱정되었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득 어른들이 해주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어른들은 절대 이 사당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었다. 이 사당엔 아주 무서운 어떠한 것이 모셔져 있다고. 함부로 들어왔다가는 화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이다. 불안해진 마음에 나는 서둘러 문을 열었고 이내 그대로 굳어주고 말았다. 가로등 하나 없는 시골 숲속이다. 문 밖은 그야말로 칠흑이었다. 두려움이 왈칵 몰려왔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번뜩 생각이 들었다. 세린이는 겁이 많은 편이었다. 그런 세린이가 화장실을 가겠다고 혼자서 이 칠흑과도 같은 어둠을 뚫고 나갔을까? 창피하더라도 꼭 나를 깨워서 갔을 것이다. 나는 문을 발칵 열고는 밖으로 나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빛 한 줌 없는 이곳은 내가 방금 나왔던 사당마저 어디 있는지 분간을 못하게 만들었다. 나는 크게 세린이의 이름을 외쳤다.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두려움이 내 심장을 덜컥 쥐어왔다. 나는 덜덜 떨며 앞으로 나아갔다. 앞이 보이지 않았기에 나는 거의 네 발로 버뜩 쪼그려 앉아 땅을 더듬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터져나오는 비명을 억지로 참으며 나는 더듬더듬 앞으로 나아갔다. 세린이의 이름을 외쳤다. 돌아오지 않는 대답은 너무나 무서웠다. 나 여기 있어. 미쳐버릴 것 같은 시간 속에서 대답이 들려왔다. 나는 황급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세린아, 거기 있는 거야? 나 여기 있어.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다행이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목소리가 들린 쪽으로 더듬더듬 나아갔다. 말도 안 하고 어딜 간 거야? 걱정했잖아. 나 여기 있어. 그래 어두우니까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거기로 갈게. 나 여기 있어. 그래 알았다니까. 나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귓덜미가 스산했다. 아까부터 계속 같은 대답, 뭔가 이상했다. 세린이의 목소리. 원래 저런 목소리였나?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너 정말 세린이야? 나 여기 있어. 세린이 맞지? 나 여기 있어. 나는 미칠 것 같았다. 좀 제대로 대답해봐. 나는 숨을 삼켰다. 대답이 들리지 않았다. 심장이 터져버릴 듯 뛰고 있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어둠 속의 저것은 세린이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지? 게다가 세린이는 어떻게 됐고? 머리에 피가 쏠려 어지러웠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자세를 낮췄다. 혼자서는 무리다. 세린이를 찾기 위해서라도 어른들을 불러와야 했다. 나는 더듬더듬 뒤로 물러섰다. 손에 무엇인가가 닿았다. 차가운 돌을 감춰 사당 입구에 있었던 비석이다. 이 방향으로 내리뛴다면 어떻게든 마을로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뛰려고 했을 때 소름과 함께 무엇인가가 내 목을 감싸 올라왔다. 서늘한 기운에 나는 굳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한기와 함께 나를 감싸 안은 그것은 내 뒷가에 속삭였다. 나 여기에 있어. 내가 깨어난 것은 어느 병실에서였다. 어머니는 깨어난 나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고 아버지는 내게 제정신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듣기로는 3일이나 기절해 있었다고 한다. 깊은 밤이 돼서까지도 내가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밤새 나를 찾아다녔다고 했다. 동네 여기저기를 다 뒤지고 옆마을까지 갔지만 나를 찾지 못했고 새벽동이 터오를 즈음에야 누군가 사당으로 가보자는 말을 해서 나를 찾았다고 했다. 어른들이 나를 찾았을 때 나는 사당 앞에 기절한 채였다고 한다. 안색이 파랗고 온몸이 차가웠던 탓에 처음 봤을 땐 죽은 줄 알았다고 한다. 안심의 눈물을 쏟아내는 어머니에게 나는 다급히 물었다. 세린이는 괜찮은 거냐고. 그리고 어머니의 얼굴 표정이 조금 이상하게 굳었다. 그리곤 물었다. 세린이라는 아이 도대체 누구냐고. 평소에 내가 세린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에 어머니도 세린이에 대해 알고 계셨다. 내가 그 애와 놀기 위해 아침부터 나갔다가 안 들어왔기에 그리고 내가 그 애를 좋아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계셨기에 어머니는 사당에서 나를 찾았을 때 세린이도 찾았었다고 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세린이를 찾을 수 없었단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연락이라도 하기 위해 세린이의 부모님을 찾았는데 마을 사람들 중 아무도 세린이를 모른다고 했다는 것이다. 나와 같이 다니던 걸 봤기에 나랑 친한 아이인 줄 알긴 했지만 적어도 이 마을 아이는 아니라는 것. 다들 옆 마을 아이겠거니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옆 마을들에도 수소문했지만 세린이라는 아이는 모른다는 것이었다. 나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생각해보니 세린이는 그동안 자기 부모님이나 집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었다. 여러 일이 있던 탓에 이사는 일주일 더 미뤄졌지만 그동안 세린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동안 세린이와 놀았던 장소, 심지어 사당에까지 다시 가봤지만 세린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사당에서 이상한 것을 봤다고, 세린이를 찾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어른들은 그런 내 말을 흘러넘기며 결국 흐지부지 돼버리고 말았다. 그 아이는 사라지고 말았다. 마치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일주일 뒤 나는 도시로 이사를 갔다. 그리고 다시는 그 시골로 돌아가지 않았다. 나는 나이를 먹었고 결혼을 했으며 아이까지 생겼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이렇게 칠흑 같은 밤 풍경을 보고 있으면 그날이 생각나곤 한다. 세림이는 과연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그리고 칠흑 속에서 대답했던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저 빨려 들어가 버릴 것 같은 심연 속에서 그녀가 속삭이는 것 같았다. 여전히 나 여기에 있다고. 5번째 이야기. 아파트의 귀신. 중3 정도였을 무렵 오래된 아파트에 살았어요. 정확히 인천 만수동 주공 아파트 420동이었죠. 중앙통로에 엘베와 중앙계단이 있고 중앙계단 바로 앞 벽에 이상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린 건 아닌 듯한데 물자국인지 핏자국인지 흰색 벽과 대비되는 어두운 음영이랄까. 그게 꼭 여자의 얼굴 같았어요. 그냥 대놓고 보면 별것 아니지만 지나가다 곁눈으로 눈에 들어올 땐 밤낮을 떠나 흠칫흠칫 놀랬었어요. 어떤 날은 그 얼굴이 희미해져 있고 또 어떤 날은 뚜렷하게 보였기 때문에요. 그때 당시 학원을 다녔는데 끝나고 귀가하면 밤 12시가 조금 안 되는 시간이었죠. 하루는 여느 때처럼 밤늦게 학원을 마치고 엘베에서 내려서 저희 집 607호로 들어가려는데 저보다 한 발 앞서 복도로 들어서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605호에서 608호로 이어지는 저와 같은 쪽 복도로 먼저 들어가더라고요. 희끄무레한 윤곽만 보였는데 분명한 건 여자였고 머리는 긴데 사람 같진 않은 흰색 물체랄까. 그건 지나고 생각해보니 그랬다는 얘기고 그때까지만 해도 위화감은 못 느꼈어요. 엘베에는 혼자뿐이었으니까 아무래도 계단 쪽에서 온 것 같아서 무심코 계단 벽 쪽을 봤는데 그림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복도로 딱 꺾어 들어서는 순간 608호 현관 앞에서 그 형체가 아래로 뛰어내린 겁니다. 복도 벽을 짚고 넘어서 1층 화단으로요. 저는 으아 하고 비명을 질렀는데 밑을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 황급히 내려가서 아파트 경비와 함께 그 추락 지점에 갔는데 거기가 또 지하 기계실 입구입니다. 전 거에 울먹이고 있는데 그때 경비가 이게 뭐냐며 손전등을 비추고 뭘 주었어요. 깨진 공병이었나 유리로든 뭐였는데 기억은 안 나네요. 15년이 지난 현재 예전 동네를 추억하려고 그 아파트를 다시 가봤는데 그 얼굴 문양은 아직도 희미하게 보이네요. 6번째 이야기. 장롱. 저녁 시간이 다가올 무렵 밖에서 돌아온 나는 여느 때처럼 출근한 부모님 대신 할머니께 다녀왔습니다 하고 샤워를 하러 갔다. 오늘따라 약한 수압에 불쾌감을 느끼며 샤워를 마치고 내 방으로 돌아가던 중 잠깐 저거 발가락 아니야? 할머니의 방 창문 밑바닥에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발가락이 있었다. 애초에 겁이 많았던 나는 에이 잘못 봤겠지 하며 내 방으로 들어갔다. 도탁. 할머니께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시는 소리가 들린다. 무의식적으로 주방으로 다가가던 와중 발가락이 생각나 슬금슬금 할머니의 방문에 기대어 살펴본다. 틀림없다. 사람의 발이다. 하지만 움직이지도 않고 생기도 없어 보인다. 장롱의 틈새가 벌어진다. 겁을 잔뜩 집어먹은 나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상황을 지켜본다. 갈라지며 나타난 것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움직이지 않았다. 인형인가 했지만 너무 퀄리티가 뛰어나다. 눈동자도 어느 한 구석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니 인형이 맞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놀란 마음을 진정시켜가며 할머니께 간다. 할머니, 장롱에 인형 같은 데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고 묻자 할머니는 인형 맞다. 신경 쓰지 말거라. 하며 요리에 박차를 가한다. 긴가민가 했지만 나는 다시 호신용으로 쓸 리모컨을 들고 방문으로 간다. 왠지 아까보다 틈새가 늘어난 것 같은데 거기다 인형이겠지만 아무리 봐도 피부의 질감, 특히 눈의 표현이 뛰어나다. 사람 아닌가? 다시 할머니께 간 나는 장난으로 물어본다. 저거 사람 맞죠? 맞는 것 같은데. 할머니께서는 한숨을 쉬시더니 말씀하신다. 그래 맞다. 할머니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 말하기 시작했다. 너 태어나기도 전에 있던 일이다. 저 양반이 하도 날 못살게 하길래 저녁 준비하던 그 칼로 열불이 솟구쳐서 그렇게 했더니 죽어버리더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태어나기도 전이면 20년도 더 되었나 보다. 왜 신고나 아니면 처리도 안 했어요? 할머니의 식칼이 빛을 받아 반짝인다. 너의 할아버지가 공무원이셨다. 나 때문에 내 할아비 잘못되는 꼴 보기 무서웠다.
집에 두려니 냄새가 날 듯해서 피를 모두 빼고 약쳤다. 그래서인지 인형처럼 안 움직였던 거구나. 할머니는 이어서 장롱이 또 벌어졌나 보구나. 나중에 다시 붙여야겠어. 하고 말하고 저녁 준비를 계속한다. 조금 무서움이 가신 나는 방문에 기대어 그 틈새로 인형을 바라본다. 눈이 움직인 것 같은데 뭔가 방문 방향으로 자세가 돌려져 있다. 그러나 나는 시체라는 것을 알았기에 조금 자세히 살펴보았다. 또 눈이 움직였다. 이번엔 눈이 원래 바라보던 구석을 바라본다. 섬찟한 나는 마치 혼자인 집에 들어가며 나와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라고 마음으로 외친다. 야, 너 시체 아니지. 딱 봐도 살아있구먼. 눈깔 굴리는 거 다 봤어. 발을 들어 걷어찰 자세를 취하며 너 살아있는 거 다 알아 이 새끼야. 하며 공중에 발길질을 가한다. 갖은 위협을 다하고 내가 지쳐갈 때쯤 드르륵 눈이 나를 바라본다. 시발, 뭐 이 새끼야. 아무래도 시체 방부 과정에서 눈이 이상해졌나 보다. 졸은 나는 좀 더 위협을 가한다. 하지만 그때 시체는 오른손을 들어 검지만을 편채 입에 가져다 댄다. 쉿. 할머니, 이 새끼 살아있어. 7번째 이야기. 우리 집에 있는 이상한 존재. 원래 귀신 같은 거 전혀 믿지 않았는데 이 경험으로 적어도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존재하구나라는 결심을 하게 된 경험입니다. 세 경험 모두 집에서 겪었는데 먼저 저의 집은 2층으로 된 주택입니다. 1층은 세탁소에 월세 내어주고 창고 등으로 쓰고 있으며 2층이 집이고 옥상은 할머니가 가꾸시는 텃밭이 조금하게 있고 빨래 널거나 할 때도 올라갑니다. 이 집에서 어떤 게 존재한다는 경험한 것은 총 3번으로 시간순으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1. 제가 중학생 때 저녁에 그냥 안방에 문을 열어둔 채로 불 끄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방 문 바로 옆이 제 방이었죠. 안에 피아노가 있어서 누나가 가끔 쳤었는데 콘게임을 하고 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누가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은색 형태로 지나갔는데 저는 당연히 어둡고 해서 누나가 피아노 치려고 들어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날 뿐더러 방에 불도 안 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지? 하고 가봤는데 아무도 없고 집에는 저 혼자였더군요. 뭐 이것도 당시엔 확실하게 느꼈지만 이 이후에도 귀신이라는 존재는 딱히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정도 뒤에 이 누나들과 저녁에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밖에 나가시는지 거실을 지나가셨습니다. 누나들이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1분 정도 뒤에 아버지가 또 거실에 나오시더군요. 누나들과 저는 몇 초간 황당해서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좀 전에 대답도 안 하고 어디 갔다가 왔냐고 물었는데 아버지는 방금 나온 건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러시더군요. 그 뒤로 누나들과 저는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도 뭔가 소름 끼치는 게 무서웠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몇 년 동안 따로 보지 못하다가 최근에 결혼하려는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낮이었는데 할머니와 저, 여자친구 총 3명이 집에 있었습니다. 저랑 여자친구는 거실에서 TV 보고 있었고 할머니가 옥상에 텃밭을 가꾸셔서 잠시 올라가신다고 하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1분 있었나 바로 내려오셔서 안방으로 가시길래 지나가시는 중일 때 제가 거실에서 할머니 왜 벌써 내려와요? 라고 말했는데 그냥 대답 안 하시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따라가서 안방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순간 소름 돋아서 여자친구한테 달려가서 방금 할머니 내려온 거 못 봤어? 묻는데 당연히 봤다고. 그래서 제가 할머니 보고 왜 벌써 내려오냐고 물을 때 아무 대답 없이 지나가는 것도 같이 봤다고 하더군요. 아, 옥상에서 설마 무슨 일 생겼나 하고 바로 달려 올라갔는데 할머니는 마침 내려오시려고 하시더군요. 할머니 보자마자 내려온 적 있냐고 물었고 당연히 없다고 하시는데 2번째 적은 경험이랑 오버랩되면서 우리 집에 확실히 뭐가 있긴 하구나라고 확신하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2번째 경험이 이게 말해도 되나 싶긴 한데 이 시기에 저희 아버지께서 어떤 무당 쪽에 눈이 돌아가셔서 가족들 몰래 그쪽 사람들과 만나 돌아다니곤 하셨다고 어머니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어렸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할 거면 이혼하자고 울어불며
외갓집으로 가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혹시 그런 쪽에 다니면서 붙어온 존재가 아닌지 누나들과 이야기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